도시의 심장이 잠든 깊은 밤. 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층은 홀로 깨어 있었.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빛은 방 안의 압도적인 어둠을 뚫지 못했다. 이곳은 아우라 그룹의 CEO 강민혁의 성역이자 지휘 통제실이었다. 방 중앙에 놓인 것은 화려한 총수의 책상이 아니었다. 대신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 홀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수십 개의 데이터 스크린이 푸른빛을 발하며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강민혁은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하반신은 짙은색 담요 아래 고요히 잠겨 있었지만 그의 상반신은 마치 잘 벼린 칼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거대한 데이터 스트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그는 지금 아우라 그룹의 핵심 보안 시스템이 관여된 해외 자원 채굴 프로젝트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감독하는 중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의 시선은 복잡하게 얽힌 암호화 프로토콜과 위성 통신망의 흐름을 유려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였다. 바로 그때였다. 수많은 데이터의 교향곡 속에서 불협화음 같은 미세한 노이즈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일반적인 시스템 오류나 외부의 해킹 시도와는 다른 지극히 원시적이고 절박한 무언가였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외치는 구조 신호처럼 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는 주저없이 메인 시스템에서 해당 신호를 분리해 자신의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보안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입된 데이터 패킷이었다. 고도로 훈련된 보안팀조차 감지하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위장된 신호.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창조자인 강민혁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노이즈를 증폭시키고 필터링을 시작했다. 그러자 암호화된 데이터의 파편들 사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아카이브,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대학 부설 고문서, 연구소의 낡은 서고, 잉크와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서연은 확대경에 눈을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이 수백 년 된 고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촉망받는 미술사 연구원이자 훼손된 고문서를 복원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전문가였다. 지금 그녀가 복원 중인 것은 조선시대의 한 사상가가 남긴 개인 문집이었다. 몇 주에 걸친 끈질긴 작업 끝에 그녀는 책의 제본 부분에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겹의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숨겨진 비밀 문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 안에는 날짜와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몇몇 기업의 이름이 적힌 거래장부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우라의 전신이었던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정이 감춰진 증거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비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문서를 촬영하고 원본을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에 숨겼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늦은 밤에 연구소를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한적한 교정은 스산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밴이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전에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독한 약품 냄새가 나는 천이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저항하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의 귓가에 차갑고 비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철이에 다시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강민혁은 마침내 조각난 데이터 패킷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짧은 음성 파일이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겁에 질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아카이브, 아우라.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남자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음. 신호는 이미 끊겨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신호가 발신된 마지막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한서연이 납치된 대학 캠퍼스 근처였다.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카이브라는 단어와 아우라라는 이름,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납치.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숙부이자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인 강대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바로 그 남자였다. 민혁의 손가락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이번에 그가 호출한 것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보안팀이 아니었다. 오직 그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비밀 정보팀. 고스트였다. 홀로그램 화면에 고스트의 리더, 코드네임 제로의 모습이 나타났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 새로운 타겟이다. 위치를 전송하겠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목표물을 확보하고 생존자를 구출해.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CEO. 세상은 그를 무력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여겼지만 어둠 속에서 그는 제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여성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적을 깨웠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이제 그의 게임에 포함된 말이 되었다. 그리고 강민혁은 자신의 말 하나도 잃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나긴 밤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강민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시의 그림자 속에 잠들어 있던 유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펼쳐진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는 순식간에 실시간 전장으로 변모했다. 납치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그려졌고 도시의 모든 CCTV와 교통 통제 시스템이 그의 지휘 아래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신의 시점과도 같았다. 제로에게서 첫 보고가 들어왔다. 차량 특정 완료. 도심 외곽의 폐공업 단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통신은 차단되어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태.
민혁의 손가락이 허공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는 도시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며 차량이 통과할 교차로의 신호등을 원격으로 조작했다. 그의 의도대로 거대한 도시의 혈류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납치범들의 차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가 설계한 거미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있었다. 눈은 가려져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거칠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문서에서 보았던 그 장부의 내용만이 맴돌았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을 이렇게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들의 대화가 간간히 들려왔다. 처리하라는 명령이야. 깔끔하게. 이 여자 대체 뭘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고장난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제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박된 손을 조금씩 움직이며 탈출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드론,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 제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민혁의 앞에는 스텔스 드론이 전송하는 고해상도 열화상 영상이 펼쳐졌다. 낡고 버려진 창고 건물.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였다. 차량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혁은 최종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창고의 낡은 전기 배선도를 해킹해 내부의 모든 조명을 제어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고주파 음향 시스템을 가동시켜 그들의 평형 감각을 마비시킬 계획이었다. 차가 멈추고 서연은 거칠게 차 밖으로 끌려 나왔다. 축축하고 먼지 낀 공기가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이끌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절망처럼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그녀의 안대를 벗겨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녹슨 철골 구조물과 버려진 기계들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남자가 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는 순간 강민혁의 목소리가 제로의 이어폰으로 흘러나왔다. 지금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고의 모든 불이 꺼지며 절대적인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납치범들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비틀거렸다. 방향 감각과 균형을 잃은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스트 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짧은 격투음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모든 소리가 멎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침착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잠시 후 비상등이 켜지며 창고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서연의 눈앞에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녀를 위협하던 납치범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통신기에 대고 짧게 말했다. 목표 확보. 생존자 안전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위성 전화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과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아들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귀에 대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한서연 씨, 내 말 들립니까? 그 목소리는 강민혁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실에서 서연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이제는 혼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까지도.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음을, 그리고 자신을 구한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인물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강민혁은 홀로그램 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할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은 구원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굴레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과도 같았다. 고스트 팀의 차량은 도시의 불빛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차가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차량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지던스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제로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위치한 한 세대로 들어섰다. 그곳은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이곳은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로는 간결하게 설명한 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금지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멍한 이것일 중앙에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하고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조금 전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약품 냄새는 여전히 그녀의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들어온 사람은 휠체어를 탄 남자였다. 전동 휠체어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며 미끄러지듯 거실로 들어왔다. 남자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옷이나 휠체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빛,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의 주인 강민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휠체어를 세우고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했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신을 납치했던 자들은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죠. 강민혁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터치했다. 화면에는 서연의 사진 몇 장이 떠올랐다. 그녀가 연구소로 출근하는 모습,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등 모두 그녀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찍힌 사진들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문서를 발견한 것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 알아내리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혁의 설명은 비수처럼 나라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경찰에 신고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권력은 경찰과 검찰에도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당신의 신고는 접수되기도 전에 사라질 거고 당신은 실종자로 처리되겠죠. 운이 좋아야 말입니다. 절망감이 서연을 덮쳤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인가? 도망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기색도 없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방법. 그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말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결혼이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민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은 평범한 미술사 연구원입니다. 그런 당신을 제거하는 것은 벌레 한 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쉽죠. 하지만 당신이 아우라 그룹 강민혁의 아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다. 아우라 그룹 안주인의 실종이나 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스캔들이 될 겁니다. 모든 언론과 수사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나의 적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된 감옥에.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서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이었다. 계약 기간,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계약 파기 시의 조건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감정이 배제된 생존을 위한 완벽한 거래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문서였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그녀의 물음에 민혁은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 외에 다른 감정을 내비쳤. 그것은 깊은 증오와 결의였다. 당신을 납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당신이 발견한 증거는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서연 씨.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이제야 자신이 거대한 복수극의 한가운데에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남자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며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 차가운 남자의 손을 잡고 화려하지만 위험한 황금 세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선택은 명백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 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은 높고 견고했다. 한서연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외부에서는 숲과 높은 담벼락에 가려져 그 존재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량이 멈춰 선 곳은 현대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미술관이라 해도 믿을 법한 건물 앞이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황금성이자 감옥이었다. 나비, 넥타이를 맨 나이, 지긋한 집사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을 윤 집사라고 소개하며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하게 절제된 태도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먼저 거처하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미니멀한 인테리어, 곳곳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은 이곳의 주인이 가진 부와 취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사람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마저도 계산된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에게 배정된 방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컸다. 한쪽 벽면 전체가 드레스룸이었고 그 안에는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것 같은 화려한 물건들이었다. 윤 집사는 이것들이 모두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신체 사이즈부터 취향까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고마움보다 섬뜩한 감정을 먼저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그녀는 강민혁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서연은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내일 오전에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언론에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그는 마치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듯 감정 없이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행동해야 할 겁니다. 필요한 시나리오는 내일 아침에 전달하겠습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저는 인형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인형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한서연 씨, 당신과 나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서연은 너무나 넓고 화려한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이곳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강민혁의 말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가 저택으로 직접 찾아와 모든 서류 절차를 진행했고 몇 시간 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아우라 그룹의 은둔형 CEO 강민혁의 깜짝 결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상대가 평범한 미술사 연구원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인터넷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서연의 신상은 순식간에 파헤쳐졌다. 그녀의 조용했던 삶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식은 당연히 강대철 부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으로 조카의 결혼 기사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기사를 읽는 내내 조소를 금치 못했다. 결혼저 얼음 같은 놈이 사랑. 그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을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이 결혼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납치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 터져나온 갑작스러운 결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대철은 즉시 자신의 수아를 불렀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뼈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봐. 과거, 가족, 친구, 평판, 모든 것을. 그리고 두 놈. 24시간 눈도 떼지 말고 감시해. 저택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 전부 보고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칼의 날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여자라는 것도. 그는 조카가 자신을 얕보고 버리니 어설픈 연극을 반드시 깨부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저택 안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항상 맴돌았다. 서연은 강민혁의 지시에 따라 외부 활동을 시작해야 했다.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때마다 강민혁이 동행했고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민혁은 완벽한 배우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서연을 대했고 사람들은 그의 로맨틱한 모습에 열광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CEO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휠체어를 탄 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내일 있을 파티에서 착용해요.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닫았다.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것은 당신의 안전벨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높을수록 적들은 당신을 더 건드리기 어려워지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전략적 자산일 뿐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황금 새장 속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저택에서의 삶은 화려한 껍데기 속의 공허함이었다. 한서연은 강민혁이 제공하는 완벽한 보호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지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값비싼 새장에 갇힌 새와 다름없다고 느꼈다. 매일 밤 그녀는 납치당했던 순간의 공포와 고문서에서 보았던
그 미스터리한 장부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이대로 누군가의 보호만 받으며 숨어 지내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결심한 듯 강민혁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모니터와 홀로그램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도시의 신경망을 통제하는 신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이렇게만은 지낼 수 없어요.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복수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강민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강한 의지를 읽었다. 내 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줄 기회를 주세요. 그날 이후 강민혁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기지가 되었다. 민혁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서재 전체의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보안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는 거대한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펼쳐놓고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본 것을 모두 말해줘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글씨체, 잉크의 번짐, 종이의 질감, 숫자의 배열 방식, 모든 것을. 서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은 이곳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그녀는 단순한 내용을 넘어 문서가 가진 물리적인 특징까지 생생하게 묘사했다. 장부는 일반적인 한지가 아니었어요. 서양에서 들여온 고급 종이였죠. 그리고 숫자를 적은 잉크는 여러 종류였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다른 시기에 걸쳐 기록한 것처럼. 그녀의 설명은 고문서 복원 전문가로서의 통찰력이 더해져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데이터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서연의 기억은 수백 개의 관련 데이터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과거 아우라 그룹의 거래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리고 강대철의 개인 비자금 계좌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강대철의 부패 왕국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강대철의 자금 세탁을 도맡아 처리하며 그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룹 계열사의 박이사였다. 강대철을 직접 공격하는 건 위험이 큽니다. 그의 팔다리부터 하나씩 잘라내야 해요.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박 이사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대철의 약점이자 동시에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였다. 작전은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민혁은 박 이사가 강대철의 비자금 외에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의 흔적을 포착했다. 그는 이 정보만을 따로 분리하여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참 검사에게 흘리기로 했다. 강대철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라면 이 미끼를 물 것이 분명했다. 강대철에게는 내부의 배신자가 정보를 흘렸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은 암처럼 퍼져나가 그들 스스로를 파괴할 테니까. 며칠 후 민혁은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를 전송했다. 단 몇 번의 클릭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첫 균열을 내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이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민혁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굳건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일주일 뒤, 한 경제신문에 작은 단신 기사가 떴다. 아오라 그룹 계열사인 아오라 건설의 박 이사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작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강대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겨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개가 갑자기 물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 내부의 배신자가 꾸민 짓이었다. 강대철은 즉시 자신의 수족들을 불러 모아 서로를 의심하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고했던 왕국에 의심과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저택의 서재에서 서연과 민혁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박 이사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짜릿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뤄낸 첫 번째 승리였다. 박 이사의 구속은 강대철의 왕국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대철은 분노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일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감히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견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간파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조카 강민혁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이름 모를 여자. 그는 처음부터 그 결혼이 위장이었음을 짐작했다. 이제 그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어린 놈이 다리 병신이 되더니 머리만 비상해졌구나. 그는 지씹듯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조카가 자신을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게임의 핵심 말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여자라는 것도. 강대철은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부를 흔드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면 될 일이었다. 그는 조카가 아끼는 장난감을 부서뜨려 이 위험한 게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수아에게 한서연의 뒷조사 파일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인간관계도,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저택의 온실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강민혁과의 공조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라도 과거의 평온했던 삶을 그리워하며 대학 시절 은사였던 김정현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고고한 학자이자 그녀가 방황할 때마다 아버지처럼 곁을 지켜주었던 따뜻한 분이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 있던 태블릿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켠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다. 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유명 사학자 김정현 교수.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 속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췌한 얼굴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김 교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평생을 학문과 문화재 보존에 바친 분이었다. 그런 분이 문화재를 밀반출하다니.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강대철이 그녀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라는 잔인한 메시지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서재로 달려갔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서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강민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화면에 떠 있는 김 교수의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건 나 때문이에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강민혁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들끓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대신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건 우리 때문이요. 그리고 강대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어. 그의 말은 서연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분노를 보았다. 강대철의 이번 공격은 비열했지만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에서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로 묶인 운명 공동체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연의 슬픔은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보호받는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었다. 그를 김 교수님을 구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그리고 우리는 반격할 거요. 더 이상 나뭇가지를 치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는 홀로그램 화면을 향해 손짓했다. 강대철의 부패 네트워크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이전까지 그들은 이 거미줄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강민혁의 눈빛이 거미줄의 중심, 바로 강대철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이제 뿌리를 뽑아낼 시간이니까.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화면을 함께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복수심과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적의 잔인함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자비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정현 교수의 사건은 저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어색하고 사무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팽팽한 긴장감과 끈끈한 동지애가 대신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강민혁의 서재에서 그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대철의 제국을 무너뜨릴 방법을 연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복수심으로 승화시켰다. 며칠 밤을 샌 탓에 서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늦은 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를 들여다보다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서재로 들어오던 강민혁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무릎에 놓여 있던 담요를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잠결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민혁의 얼굴을 본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을 보았다. 늘 냉정하고 단단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왜 잠 안 자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시선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원래 잠이 별로 없소. 그의 대답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매일 밤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십수년 전 그날의 기억. 빗길을 미끄러지던 자동차.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를 괴롭혔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자신을 덮고 있는 담요를 매만졌다. 당신도 많이 힘들죠.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를 알아보고 건네는 조심스러운 공감의 손길이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휠체어를 돌려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어둠에 잠긴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쓸쓸하게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날이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알고 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꺼내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해. 우리 차를 덮쳤던 건 사고가 아니었어. 의도적인 충돌이었지.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강대철이었어.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그 짧은 떨림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한 남자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나에게서는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지.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저 몸에 붙어 있을 뿐인 두 다리. 세상은 그를 장애를 가진 재벌 총수라고 불렀지만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그저 지독한 운명과 싸우고 있는 외로운 한 남자가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의 깊은 상처 앞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다. 그 작은 온기에 강민혁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과 회한,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눈물을 지켜보며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얽힌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적이 가한 고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었다. 깊은 밤의 서재안.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곳을 찾았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밤 이후. 강민혁과 한서연의 관계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다. 서재에 감돌던 비장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신뢰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자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다.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다. 김정현 교수를 구출하고 강대철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전략적 사고와 한서연의 예리한 통찰력이 결합된 거대하고 정교한 함정이었다. 강대철은 교활한 짐승과 같아.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 민혁이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구조도를 띄우며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김 교수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다. 민혁의 해킹팀 고스트는 강대철이 김 교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의 원본 데이터를 추적했다. 동시에 서연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화재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임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위작에 사용된 안료가 특정 시기 이후에 개발된 현대적인 화학 물질임을 분석해냈고, 이는 사건의 전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두 번째 축은 강대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발견했던 과거의 비밀 장부를 이용하기로 했다. 장부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면 돼. 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의 계획은 강대철이 가장 신뢰하는 자금 관리인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최측근 윤 실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민혁은 윤 실장이 관리하는 해외 비밀 계좌 중 하나의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돈을 빼내는 대신 강대철이 절대로 알아채지 못할 미세한 흔적, 즉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대철에게 내부 고발자인 척 접근하여 윤 실장이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으며 곧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평소 의심이 많던 강대철은 이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필요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였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설득하여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그룹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 도입을 상정했다. 강대철과 그의 세력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터였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터뜨릴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과 민혁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때로는 지친 서로의 어깨에 잠시 기대기도 했다. 서연은 냉철한 전략가인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고, 민혁은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의 내면에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계약서의 조항들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는 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서 강대철과의 마지막 수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뒤에 서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터였다. 민혁은 체스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신의 어깨를 감싼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무서웠지. 언제나 내 인생 전부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있으니까.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감싼 팔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가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함께 견디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그물이 던져졌고 거만하고 포악한 짐승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아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테이블 상석. 강민혁은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앉아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장내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강대철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조카의 미숙한 야망을 꺾어버리는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서연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저 여자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줄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앉아 어리석은 먹잇감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이 처리된 후 마침내 강민혁이 상정한 투명 경영을 위한 상설 내부 감사 시스템 도입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가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자마자 강대철 측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비효율적인 옥상옥을 만들자는 겁니까?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대철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흡족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투명 경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더러운 부패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긴급 속보를 전하는 뉴스 화면이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정현 교수가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정교한 위작이었음을 밝혀냈으며 사건을 조작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대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격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혁은 흔들리는 강대철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무고한 학자를 제물로 삼아 여론을 조작하고 그 뒤에서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대철에게로 쏠렸다. 강대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증거도 없는 허튼 소리 집어치워 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두 명의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창백하게 질린 윤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실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강대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개가 자신을 물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윤 실장, 네가 어째서? 강대철이 절규하는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에서 이루어진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심어놓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작동한 것이었다. 동시에 윤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보이며 강대철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 뇌물 상납, 그리고 마침내 십수년 전 강민혁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고가 사실은 그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대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회의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성을 잃은 강대철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흉. 한서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이.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넘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번뜩이는 무언가. 소형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강대철의 칼이 서연에게 닿기 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회의장 곳곳에 직원으로 위장해 있던 고스트 팀원들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여 강대철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강민혁이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격렬하게 움직여 자신의 몸으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몸은 비록 자유롭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장벽보다도 강하고 빨랐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강대철은 바닥에 제압되었다. 때를 맞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발악하며 저주를 퍼붓는 강대철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악의 제국이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혼란의 중심에서 강민혁은 숨을 몰아쉬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폭풍이 지나간 주주총회장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그룹을 암처럼 잠식해온 거학은 허무하게 끌려나갔고 그를 따르던 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널브러진 서류와 쓰러진 의자들이 조금 전에 격렬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강민혁과 한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어깨를 평생 짓눌러 왔던 아버지의 원한, 자신의 망가진 다리에 대한 절망,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여자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직 미세하게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며칠 동안 세상은 아우라 그룹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강대철과 그의 일파가 저지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지만 강민혁의 단호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위기를 완벽하게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세상은 휠체어에 앉은 젊은 CEO의 압도적인 리더십에 경탄했다. 그 사이 김정현 교수는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믿고 도와준 익명의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저택의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던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적은 없었다. 복수는 끝났,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을 묶어주었던 유일한 명분이었던 위험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택은 여전히 안전한 요새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혁은 서재에서 서연을 불렀다. 서재는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의 앞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그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이제 충족되었소.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강대철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는 계약서 옆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과 새로운 신분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완벽한 자유와 안전을 제공하려 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서류들과 낡은 혼인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아프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애써 감추려 하는 외로움을 그녀는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민혁의 눈이 커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에 서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내가 있을 곳은 다른 어딘가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당신 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순간들,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시간들은 계약서에 없는 진짜였어요. 그녀의 손길과 고백에 민혁이 평생을 지켜온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될 뿐이요. 이런 몸으로 당신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격지심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맞췄다.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봤어요. 당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에게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두 개의 영혼을 하나로 만드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키스에 응했다. 수많은 밤을 돌고 돌아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한 미술관. 서연은 오랜만에 찾은 평화 속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뒤로 익숙한 휠체어 소리가 다가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얼굴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씨, 계약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소. 서연은 눈물과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기묘했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어둠과 위험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새벽이었다.